2학대가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논어입니다. 논어를 시작하기 전에 이합전 대학에 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그게 이렇게 7개를 할 때 큰 주제를 하나씩 잡았었거든요. 근데 대학은 뭐라고 잡았냐면 유학의 큰 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에는 3강년 8.5 이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경제 문제를 설명할 때 인자는 이제 발신, 이신 발제 이거 했을 때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자는 이제 발신하고 불인자는 이신 발제라 이게 맞습니다. 정확히. 어진 사람은 밝은 덕으로 경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당하니 돈 번 그 재물을 가지고서 써이자 가지고 이자 활용할 이자 그걸 활용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대요. 올바로 써가지고 아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속 불인자 명덕에 유배되는 사람 경제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 불인자들 그런 분들은 이신발제랍니다. 이신발제 자기 몸을 가지고서 재물을 드러내 이게 자기 시장하고 먹고 집 사고 놀러 가니라고 그 놈으로 돈을 마음대로 드러내는 그게 이신발제입니다. 인자는 경제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경제는 소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다른 존재도 소통시켜줘요. 윤택하게. 그게 이제 발신입니다. 재물을 잘 쓰는 거죠. 근데 경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 내가 나와 타인의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는 불인자는 나 혼자 의식주, 여행하니라고 그 재물을 다 써요. 이신발제. 명덕의 유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제 행위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논어거든요. 논어는 제가 큰 틀로 뭐라고 제목을 정했냐면 유학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유학의 향기. 사람도 전부 다 향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학은 다른 학문에 구별되게 유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학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에, 그 다음에 노장은 노장에, 기독교는 기독교에, 서양 철학은 서양 철학대로 향기가 있거든요. 근데 유학의 향기를 가장 잘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논어에서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학의 향기라고 정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논어는 공자께서 제자들과 그 다음에 당시대 지식인들과 당시대 권력자나 유력 인사들하고의 만남 속을 언행을 사건을 제자들이 기록해 놓은 게 논어입니다. 공자 자신이 써놓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선생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서 중요한 것만 뽑아놨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이 18편 있는 것도 있고 20편이 넘은 것도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현행 것은 2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편마다 예전에는 그냥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현행은 뭐 하기편이네 위정편이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장이 처음 시작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서 두 개를 해서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게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18편은 한 편마다 하나의 내용성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철학은 하나가 부분, 전체이기 때문에 다 같이 녹아들어있기 하지만 특히 이 편에는 하기편이다 하면 한
학문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됩니다. 예를 들어 위정편이다. 두 번째가 그러면 정치, 정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이 무작위로 그냥 된 건 아니다. 철저히 그 나름의 그 시대의 의도를 가지고 비슷한 것들이 되어 있다. 근데 왜 학계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들어가 있나? 동양 철학은 전체를 갖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이 학이 정치로도 구현되고 경제로도 구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정확한 명료한 주제의식 속에서 20편이 추려졌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자라는 분은 이 내용의 주인공은 공자라는 분인데요. 이분의 이름은 공구입니다. 지금부터 이분이 태어난 게 BC 551년에 태어나서 BC 47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는 굉장히 장수한 측면입니다. 73세 사셨기 때문에 지금의 오냐 그러면 청년에 불과하지만 그 시절에는 굉장히 장수한 폭입니다. 수학은 어려야 도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철학은 연세가 들어야 됩니다. 왜? 추나추동을 다 겪어야 되니까. 인간사의 풍상을 다 겪어야 되거든요. 수학은 풍상을 겪으면 못해요. 풍상을 몰라야 수학을 잘해요. 그렇게 학문의 선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는 73세를 사셨기 때문에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흥망성쇠, 그 다음에 생로병사, 희노애락을 원 없이 겪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 그 다음에 지금 동시대의 사람들의 경험을 응축해가지고 하나의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게 공자께서 발견한 게 이게 인입니다. 논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논어는 한마디로 인학입니다. 그래서 논어의 한계는 뭐냐? 인의 한계입니다. 그 인이 구현된 사람을 군자라고 합니다. 군자의 향기, 인의 향기가 논의 향기로 저는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군자, 인학 이렇게 해도 돼요. 군자, 인학. 인은 뭔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이 아주 논어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 논어 처음과 끝이 하구에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납니다. 3번 묻고 3번 답하잖아요. 학에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요. 왜? 인과 군자를 되려면 알아야 됩니다. 인의 향기, 배움의 향기, 군자의 향기, 이 세 향기를 가지고서 한번 논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공자 이분의 출생은 아주 너무나 드라마틱합니다. 70이 넘은 나이 드신 분하고 10대에 젊은 처자가 만나가지고 인물이 태어나니까요. 근데 이 태어날 때 기본적인 건 아시니까 크게 가겠습니다. 2시간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왜 부냐 이름이. 이 안징제라는 분이 이 숙량이라는 사람의 염원을 알기 때문에 그걸 성취시켜 주려고 잉태하자마자 잉태하기 전부터 니구산에 가서 빌었답니다. 좋은 자식을 점지해 주라고. 그리고 잉태하자 계속 빌었답니다. 근데 니구산이 이렇게 분지 형식으로 생겼대요. 근데 공자가 태어나고 딱 보니까 저가 쏙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이게 비가 오면 여기에 찰랑찰랑했대요. 니구산의 모습 그대로 얼굴이 생겼다. 모양이. 그래서 부자예요. 언덕 부자. 언덕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벌써 여기에서 기가 막힌 상징이 있죠. 천인이 둘이 아니라 같이 간다는 사실이 여기에 노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천지자연이 둘이 교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이 몸에는 뭐가 있나? 강력한 요즘 말하면 영성이 있어요. 끊임없이 하늘과 교감하는 존재. 또 이분의 안징제의 어머니께서 공자로 보면 외할머니죠. 하늘과 이렇게 접하는 소통 역할을 하는 무녀였답니다. 무녀. 그러니까 이런 영성이 신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을 떨궈내고 이 학을 공자는 가거든요. 그래서 공자는 기본적으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와 학이라는 우리가 이성으로 가는 그 두 세계를 다 갖고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 누구나 할 수 있는 학으로 전환을 꾀하는 게 공자의 특성입니다. 신의 세계에서 인의 세계로의 전환이 공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경귀신이 원지라.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해라. 예전에는 전부 귀신을 받들고 살았거든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도 어렸을 때 많이 하셨을 겁니다. 부모님.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도 아니면 했던 분도 혹간 계실 테고. 근데 공자는 신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경귀신. 신은 두 종류예요. 귀와 신. 근데 그것은 우리하고 불가분의 관계에는 있지만 우리는 인의 세계니까 귀신의 세계는 있는지 알고 존경을 하되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인간의 노릇을 다해야지 신에 빌고 신에 의해서 살 수는 없다. 그 이전에는 신에 의해서 살던 시절입니다. 동양도 역시. 근데 공자가 그것을 최초로 물줄기를 바꿔요. 그리고 그 신의 역할을 뭘로 자리매김하나? 학으로 자리매김시킵니다. 뭔가 대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빌었는데 이제는 학을 통해 간다는 거예요. 그게 공자의 한계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조그만한 동네에 있을지라도 나와 충과 신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둘이 아니다. 본질을 충과 신이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나처럼 호학,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그랬습니다. 공자가 공자이네요. 본성으로는 다 같대. 후천적 배움을 통해서 자각하고 실천하냐 못하냐. 근데 그걸 공자는 뭘로 봤나? 기도가 아닌 학으로 놨어요. 공자가 공자인 이유 학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유학이라는 유교와 유학이 병칭되는데 왜 유학하는 이들이 굳고 유교라고 안 하고 유학이라고 하는가? 그것 때문입니다. 교라는 것은 종교적인 초월적인 존재가 조금 가미가 됩니다. 학은 그게 떨어져야 학이에요. 공자가 공자입니다. 한마디로 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 학, 군자 이 세 대목을 가지고 논어를 접근하시면 아주 요긴합니다. 인은 본래적인 거고 학은 후천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을 합치시킨 사람이 군자니까. 그래서 논어는 군자 인학이다 이래도 돼요. 군자이다. 공자가 이랬는데 이분의 개인적인 인생은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이분이 공부를 통해서 중국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을 6개로 정리하는데 그게 육경입니다. 시, 서, 역. 저희가 시서역까지 납니다. 그다음에 예기, 춘추, 압경. 이 6가지를 해서 그 이전의 물줄기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새로운 물줄기를 열어젖힙니다. 그래서 공자를 유학의 원조이면서 중국 문화, 철학, 사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 육경을 통해서 그걸 전부 수령 물줄기를 냈기 때문에. 공자가 이런 식으로 큰 족적을 남기셨지만 실제 당 시대에는 커다란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나라 때 오면서 유학이 모든 제자 백가를 물리치고 유학만을 독존 체제로 한 이후로부터 공자가 아주 다른 제자 백가를 제치고 우뚝한 존재로
자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청나라 때까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동양이 서양한테 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인이 뭘까? 바로 사유체계다. 근데 그걸 중국을 이끌었던 것은 유불선인데 실제 유학이 밖으로 드러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공자가 유학이 떠맡게 됩니다. 철저히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의해서 유학 공자가 폄하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중국이 우쑥 성장을 하고 서양이 내리막가고 오히려 동양이 이끌어가면서 다시 공자가 부활하고 있는 시점인데 두 가지로 부활합니다. 첫째는 정략적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래적 부활이 있습니다. 정략적 부활이라는 것은 공자 기그마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 세계에 이렇게 홍보하는 겁니다. 근데 본래적 부활은 뭐냐면 공자 안에 유학 안에 생명의 근본이 들어있다. 제일 처음에는 정략적으로 세계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그걸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그게 17세기, 18세기 되냐 그러면 동서교류가 1492년에 그 유명한 신대륙 발명이 됩니다. 이 이후로 급속히 동서양이 교류가 되고 식민지 전쟁이 되면서 18세기 되냐 그러면 동양의 숱한 고전들이 서양에 번역이 됩니다. 노자나 유학 경전들이 번역이 되거든요. 18세기의 서양은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이데아나 신에 의해서 세상을 설명했는데 이성에 의해서. 근데 계몽주의라는 것은 세상과 인간을 보는 방식이 달라요. 근데 그 물줄기가 어디서 왔겠나? 첫 번째는 서양 흐름 내에서 자체의 반성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게 바로 공자의 세례라는 겁니다. 왜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계속 동방압보를 해가지고 전해지거든요. 그걸 보고서 사회철학, 그 다음에 천부인권론 같은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정략적으로 갔지만 본질적인 공자의 서양과의 만남은 17, 18세기에 이미 있다. 그 다음에 서양 내에서도 서양의 18세기는 뭐냐? 공자의 세례에 불과할 뿐이다. 서양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예전에는 동양의 사람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본래적 가치를 전하는 그러한 인물로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유학에 대한 연구, 공자에 대한 연구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런 향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논어예요. 근데 논어만으로는 공자의 전모를 모릅니다. 유감스럽게도. 논어에는 인에 대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공자의 전모는 천을 통해서 인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진정 공자의 향기는 주역을 통해 맡습니다. 주역. 천의 향기. 인의 향기는 논어를 통해 맡고.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에 공자의 향기가 예전 조선시대처럼 지금 드러나 있지 못해요. 주역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공자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4대 성인. 동양 2명, 서양 2명인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5살에 학문의 뜻을 줬다. 30살에 주체로 홀로 섰다. 40에 어떤 현상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았다. 50에 할 수 있는 세계와 할 수 없는 세계,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알았다. 지천명. 근데 재밌는 것은 지명천이 아니라 지천명이라는 게 유학의 향기예요. 나와 세상은 천과 명 두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천이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천은 요즘 말로 하면 자유의지예요. 명은 숙명론입니다. 60에 이제 내가 실제 삶 속에서 그게 절로 돼버려요. 그게 이순입니다.
이립에서는 지천만 돼요. 지명이 안 돼요. 이립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뭔 일을 해도 자유로운 세계가 됐다. 종심소욕 불욕.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의식의 성숙도는 나이를 떠날 수는 있지만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마지막 자유로운 세계에 간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뜻 세우는데 하겠다 뜻을 뒀어요. 신의 기도의 뜻을 두는 게 아니라 유학의 가장 큰 특성 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볼 부분은 첫 번째 군자는 뭔가, 두 번째 인이란 뭔가, 세 번째 학이란 뭔가, 네 번째 정치란 뭔가, 다섯 번째 경제란 뭔가, 여섯 번째 사회는 뭔가, 일곱 번째 교육은 뭔가, 여덟 번째 예술은 뭔가. 논어에 있는 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가 지향하는 인간은 군자거든요. 근데 기존의 군자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임군의 아들. 근데 공자에 오냐 그러면 이 정치적 신분적 개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학, 덕, 업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임군의 아들, 그 다음에 향후에 권력자가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공자로 오면 학문이 되어 있는 사람, 또 인격이 갖춰져 있는 사람, 역량이 충만한 사람,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완전히 군자라는 개념은 그대로 두는데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려요. 신분 개념에서 나와는 상관없이 떨어지는 그 개념에서 철저히 내가 후천적으로 얻는 개념으로 군자를 탈바꿈시켜요. 그래 현실적으로 학덕업이 된 사람이 사회적 리더가 된다. 이게 덕, 이게 위입니다. 학덕업을 줄이면 덕이에요. 왜? 덕이 최고니까. 그러니까 공자의 군자학은 뭐냐? 신분제적 개념만이 아니고 후천적 습득 개념만이 아니고 이 선후천이 맞아떨어진 학덕업을 갖춘 사람이 사회의 리더가 돼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 그게 공자의 군자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까지는 다른. 시절이 지나나 그러면 이제 떨어집니다. 이제. 왜? 정교 일치가 안 되니까. 정교잖아요. 제일 처음엔 신정일치, 그 다음에는 정교일치, 그 다음에 정교 분리거든요. 그러니까 정교가 분리되니까 학덕업이 있어도 지위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군자 개념이 신분 개념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공자의 본질이 한쪽 날개를 잃어버립니다. 유학은 강력한 사회적 실천력이 있어요. 그 학덕업을 가지고 위를 가지고서 역할을 구현해 나가야 됩니다. 공자는 두 날개를 다 잡아요. 이것을 숙이라고 그럽니다. 숙이. 내가 나다워지는 것. 본래적인 나가 되는 것. 나의 재능을 10분 연마하는 것. 그 다음에 나와 역사, 세상을 통찰해내는 것. 이게 덕이에요. 그걸 가지고 나의 덕에 맞춰서 소덕이면 작은 자리죠. 중덕이면 중간 자리죠. 대덕이면 큰 자리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구현해 나가는 게 논어말로 하면 안인이에요. 다른 존재들을 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냐 그러면 안백성이라고 나와요. 논어 원문에 다 있는 말들입니다. 지금. 먼저 나를 갖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편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역량이 되고 나한테 큰 위가 온다 그러면 만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안백성. 논어에 나온 문장이에요. 이게 논어에 치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저 문장 때문에 제가 논어는 치인지가 아니라 안인지약이라고 했습니다. 유학의 군자는 숙이 안인입니다. 숙이.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 군자는 이걸 지향하는데 군자를 가장 군자답게 정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논어에. 군자는 유어의하고 군자는 의에 환하됩니다. 군자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유어의. 의에 밝을 유자로 비유할 유, 깨우칠 유, 알려줄 유가 됩니다. 수기로 하나 그러면 의에 환한 것이고 안인으로 하면 의를 알려주는 사람. 이게 군자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도대체? 인이 상황에 구현되는 게 의예요. 인이 상황에 구현됩니다. 자식이 되면 부모님이 효도하고 부모가 되면 자식을 품어주고 동료끼리 믿음이 있고 그런 게 바로 의입니다. 근데 그 근본은 다 인이에요. 거기에 환한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길을 보여주는 사람. 유의. 소위는 뭐냐? 한마디로 유월이. 이익에 밝은 사람. 이익을 알려주는 사람. 이 사람은 소위입니다. 근데 이는 뭐냐? 자지배타입니다. 나만 좋고 내 집단만 우리 국가만 좋고 우리 인간만 좋고 나머지는 다 배타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의는 뭐냐? 공존이에요. 이질적인 요소들끼리 같이 살아요. 하모니를 이루는 게 의입니다. 군자는 한마디로 유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삶은 어떠냐? 군자는 탕탕탕이라 살다 보냐 그러면 기중하복이 오잖아요. 실상과 상황에 대해서 원하기 때문에 이분은 늘 탕탕탕이다. 늘 마음이 넓고 맑고 깨끗해요. 소인은 장척척이다. 늘 척척해 사람. 왜 이익이 오기도 않을 뿐더러 와도 가니까. 군자는 오가는 것이 실상인지 알기 때문에 늘 해피해요. 그게 탕탕탕. 소인은 안 와서 문제예요. 오면 갈까봐 문제예요. 장척척.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신은 민행이라. 우리가 은행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건 마음짜리고 말씀을 아주 신중하니. 소인의 특성 말씀이 하늘을 치솟아요. 내가 한번 싹 뺀다고. 내가 과거에 해봐서 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요. 소인의 특성. 근데 군자는 아주 말이 신중하고 무겁고 대견합니다. 반대로 행동은 민의 행위라. 행동은 민첩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소인은 말은 민첩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행동은 굼뜨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신은 민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불행이 안 옵니까? 옵니다. 그때의 군자는 고궁입니다. 본래 궁하다. 궁할수록 굳건하다. 다 됩니다. 군자의 삶은 본래 궁합니다. 왜? 소인이 많으니까. 그래서 홀로 그 길을 가려면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군자의 삶은 고궁에 올려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궁할수록 굳건하니 그 길을 갑니다. 군자고. 소인은 궁사람이라. 소인은 궁하냐 그러면 넘쳐버려. 주제 넘는 일을 해요. 군자는 궁할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유학의 진가는 평상시 몰라요. 궁할 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 궁감 있을 때 누가 일어났습니까? 권력자들이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민초하고 그 서당에서 글 가진 훈장들이 일어났어요. 군자고. 왜냐하면 군자는 나와 상대가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닌지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게 유학의 매력입니다. 고군. 유학은 부귀영달을 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가장 크게는
나를 갖고 밖으로 나한테 때가 온다면 안백선. 근데 저는 이걸 키워야 된다겠죠. 주역으로 하면 안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편하게 하는 것. 이게 군자예요. 숙이 안천이 주역으로 본 군자의 본질입니다. 숙이 안천. 지금은 인간이 안천하잖아요. 불안천까지 해버리지 않습니까? 핵폭탄 던지고 무기 투하하면 지구가 수백 번 박살난다고 그러대요. 달도 맘만 먹으면 폭파시킵니다. 숙이 안천이 군자. 두 번째는 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인. 군자는 인을 알고 인을 실천한 사람인데 과연 인은 뭘까? 인은 나의 본질, 작게. 크게는 온 존재의 본질이 인입니다. 논어에는 인간의 본질로만 나와 있죠. 주역에는 온 존재의 본질로 나와 있어요. 이는 온 존재의 본질이에요. 논어는 인간학에 국한되어 있어요. 공자학문은 천지와 인 세 개가 전부 되어 있는 게 공자학문인데 논어는 인간학에 국한돼서 설명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바로 생의 본질입니다. 생명의 실상이 인이에요. 인간적 덕목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이 인이에요. 논어에서는 인간학에 국한시켰기 때문에 인을 뭐라고 말했냐면 예인이다 그랬습니다. 예인. 번지라는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가 뭡니까? 지인이다. 사람을 아는 것이다. 선생님, 인이 뭡니까? 했더니 예인이다. 타인을 아껴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타인을 아껴주고 사랑해야 될까? 사람들이 여러이기 때문이거든요. 오인하니까. 그럼 공자는 왜 인자는 예인한다고 했고 인자가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는가? 공자가 공부를 해보니까 극기 복례 위인이거든요.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의 본질은 인인데 인은 뭐냐?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한 것을 인이라고 했어요. 극기, 나를 이겨봤더니 나와 타인, 나와 세상이 둘이 아니야. 그래서 예인입니다. 맹자는 이것을 부가적으로 더 늘려서 친친이 인민, 인민이 예물이라 해가지고 사람에 국한되지 않고 사람, 친인척한테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타인한테 하고 그 다음에 만물한테 사랑을 펼쳐나가라. 이렇게 공자의 뜻을 확대 구현했어요. 아주 잘한 겁니다. 왜 예인해야 되냐? 나의 본질을 봤더니 극기, 이때 기는 뭐냐? 경험에 나와 생각에 납니다. 그랬더니 본래에 나가 있어요. 그게 둘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 역할대로 만나요. 그게 공예입니다. 생김대로. 논어의 인은 인의 본질을 말한 것은 극기 복례예요. 인의 작용을 말하는 것은 예입니다. 나의 확인입니다. 그랬더니 다 나의 이게 대동 사상입니다. 유학은. 이렇게는 다르지만 크게 보니까 인으로 다 같더라. 이게 대동이에요. 그렇지만 유학의 대동은 폐질이 아닙니다. 다름이 인정된 그러한 하나됨입니다. 시간상 짧게 할게요. 그 다음에는 학에 대해서 이제 이 인이 뭔가를 알고 실제로 그렇게 내가 돼야 되니까 학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도 하기 싫지요. 부지명이면 무의 분자라게 해서 마지막을 끝내요. 지인은 학을 통해 아는 거거든요. 학을 통해서 알 건 뭐냐? 천과 명을 알아야 습니다.
그렇게 천과 명을 알고서 매 관계 속에서 이 명,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구현하는 게 지명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분자라고 했습니다. 진리를 지금 여기에서 구현하는 사람 분자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인부지불원이다. 상대가 몰라줘도 마음에 언짢음이 없대요. 왜? 나도 상대를 모르는데 어떻게 상대가 나를 알아줍니까? 군자는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닌지를 알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몰라줘도 아무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마당발이라고 해봐야 우리나라가 남한이 지금 5천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몇 명이나 알겠습니까? 5천만 명 중에서 지구가 지금 73억인가 기랍니다. 인구가 73억에서 몇 명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사람이 나를 몰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1000명도 모르는데 5천명이 나 모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군자는 그 사실을 알아요. 이게 성이 없어요. 누구나 내가 정당한 일에도 억압을, 폭압을 받는 게 역사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군자일수록 더 그런 일이 오니까 군자는 고금, 담담하니 겁니다. 지혜가 중요한 일. 그래 아까 침에 공자가 공자인 이유는 본성으로는 다 같대. 성상근 습상원이라. 학습이 바로 서로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린다고 했거든요. 공자와 공자인 이유 호학입니다.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거. 근데 공자의 호학은 뭔가 이론 탐구 플러스 실천입니다. 근데 강조가 어디에 있냐면 실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간이 된 이후에 이론 탐구를 해라. 이게 공자의 호학론입니다. 지금은 이론 탐구만 하고 실천론은 안 해버리죠. 이게 헛똑똑입니다. 공자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이 뭔지를 행한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원리 탐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유학을 인간학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게 유학을 하면 인간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존경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힘이 있으면 즉위학문하라. 그때야 비로소 글 공부를 해라 그랬습니다. 부모한테 그다음에 밖에 나와서 잘하면 나는 그 사람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공자의 그 호학 개념을 들은 제자가 거기까지 말해요. 근데 거기에서는 하나 공자는 이론 탐구까지 하는데 너무 실천만 강조해서 폐단이 있어요. 공자는 양날개입니다. 이론과 실천을 겸해요. 근데 이론이 뭐 때문에? 실천 때문에.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하는 방법은 방문양례입니다. 내 경험도 소중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경험을 같이 나화시키는 게 방문입니다. 개인의 경험도 널리, 개인의 사유도 널리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경험, 다른 사유마저도 나화시키는 작업, 방문.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나화시키는 게 양례입니다. 원리 하나로 깨는 양례, 방문, 양례. 방문을 통해서 주관성을 떨구고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양례를 통해서 주객을 하나로 합니다. 그게 일, 이, 관입니다. 방문 양례에서 방문만 하고 양례가 안 되면 앵무새가 되고 양례만 있고 방례 없으면 옹고집쟁이가 돼요. 근데 공자는 방문 양례법을 강조해서 왜? 그게 쉬우니까. 근데 내 스타일이 양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방문을 통해 가면 돼요. 탄력적으로. 이 방법은 뭐냐 그래서 공자가 이랬습니다. 그걸 줄이면 학이사입니다. 학이 불사증망하고 사이 불합직해라. 배우기만 하고 주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망.
그 속에 탁 파묻혀버리고 그 물에 걸려버리고 개인적으로 생각만 하고 객관적으로 검증을 안 해보면 배우지 않으면 개인적 생각에 빠지니까 위태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학과 사를 겸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학이사라는 용어를 만든 겁니다. 반대로 이러면 되겠죠. 사이, 학 이러도 되겠죠. 근데 공자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더 강조했다는 겁니다. 왜? 쉬운 길이니까. 학이사, 사이학. 이게 방문양립법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뭘까? 인자는 불후하고 바로 이 덕의 본질이 인이거든요. 생명이 실상을 알았으니까 그 사람은 뭔 일을 하든지 걱정이 없어요. 지자는 배움을 통해서 원리를 깨뚫은 지자는 불호하고 어떤 사태를 만나더라도 의혹이 떨어집니다. 바로 이것을 몸을 가지고서 관계 속에서 역량을 가지고 구현하는 사람이 용자거든요. 인과 지를 매 순간 타협하거나 꺾이지 않고 끝까지 실현하는 게 용이에요. 용자는 불구라. 용자는 두변이에요. 그게 인의 향기요 군자의 향기. 학은 학덕업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지인용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학입니다. 유학의 학. 밖에 있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지인용을 확인해서 꺼내 쓰는 데 불과합니다. 이렇게 되면 맹자가 자연히 기다려집니다. 본성. 그러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학을 많이 하고 사유를 많이 하는데 왜 이 길을 못 갈까? 공자는 그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모르면서 앉혀간다. 모르는 것은 가만히 내려놓으라. 모르는 것은 개고려야 아니라 모르는 것은 빠뜨리를 벗자 내려놔라. 어거지로 배우고 생각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때는 잠시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개고려. 근데 우리는 끝까지 해석을 해내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생각이 답을 읽어내기 때문에 지혜가 아니에요. 본고집이지. 안 풀릴 때는 때로는 내려놔라. 개고려. 그리고 대상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 것이냐. 공공여야.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공공여야를 저처럼 해석 안 합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주자의 해석을 받아가지고 어떤 상대가 나한테 물어봤다. 근데 그 상대가 공공여야라도 텅 빈 공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중용을 잡아가지고 답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주자식으로 해서 해석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공공여야, 나의 경험으로 한 것, 나의 생각으로 아는 것을 딱 배워요. 그리고 거기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모르는 사람이 올지라도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내 경험과 생각을 텅 비워버려요. 공공이에요. 그래서 최선책과 차선책을 잡아서 그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자는 능근칩이면 내 주변에서 취해서 답을 알려주면 그게 바로 인의 방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불기입니다. 어느 하나에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그것을 변통을 하지 않는다는 게 군자 불기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공여야. 모른다. 저는 이게 공자가 공자인 이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적인 데서는 이렇게 안 해요. 공공여야를. 타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이 와도 그런 뜻으로 해석해요.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갖춰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그것은 2차적인 방법이고 어떤 문제를 놓으면 다 비우고서 대상을 만난다.
이게 더 지금 소중하게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면 마지막으로 오도는 일이관진이라 공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제자 하나만 예 그랬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야, 그 아까 뭔 말이니? 충서이라 그랬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면 일이간지의 세계에 갑니다. 그게 인학의 완성이에요. 배우면 뭘 배우냐? 인을 배워요. 그 인을 가지고서 모든 현상을 조리합니다. 일이관지. 학문은 어디서 끝나는가? 인에서 끝납니다. 그걸 중용해서 이었어요. 수기경. 나를 수기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것인가? 경으로 해왔습니다. 논어에서 수기경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기 아닌 수기안 백성 이렇게 나갔는데 수기를 뭘로 할 것인가? 중용해서 경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면 경은 뭘로 해야 쓴가? 도로 해야 된다. 중용에서 이런 멋진 말을 합니다. 도는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수도 이인이라는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합니다. 인을 가지고 도를 닦아라. 도의 근거는 인이라는 겁니다. 인. 수도를 한 사람이 불인하다. 자기는 깨달았다 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분의 학덕업을 딱 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인한가 인하지 않는가. 인한가 인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래서 유학은 인학, 인학은 지혜의 학문이에요. 근데 그 지혜는 지식을 통해서 갈 수 있다. 이게 노장과 불교가 유학과 다른 점이에요. 유학은 지식을 인정합니다. 근데 지식에는 그쳐서는 안 되고 인으로 가야 돼요. 근데 불교는 노장은 이 지식이 인으로 가는 것에 장애 요소가 되니까 그것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 같은 인을 도를 지향하되 가는 방법론에 다르기 때문에 유불도가 나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가 수기에 해당되겠죠. 수기. 이 다음에는 안인에 대해서 항목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